자, 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수 52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확진자 수는 156명. 이제 급증을 하고 있는 것은 현상이니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속보니까 전해드렸고요. 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시장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타이틀 보셨지만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확실히 중요하죠.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이경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 걱정이 가중되고 있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지금도 속보가 나갔습니다만 코로나19 사태의 국내 확진자 수가 다시 변수로 등장을 했어요. 지역 내 확산과 그다음에 전국적인 규모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글로벌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좀 정점은 지나서 좀 진정되는 국면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중국 쪽을 확진자 수 증가세를 보면은 한때는 4,000명 넘게 증가했던 일간. 네, 일간으로요. 신규 확진자 수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500명 밑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라서. 근데 기준을 또 변경했던데요.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준을 변경했든 변경하지 않았든 트렌드 자체는 신규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부터 갑자기 늘어났죠. 한국에서의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세가 단기적으로 좀 공포 심리를 자극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일본 그리고 크루즈선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일본의 대응은 아주 해프닝 수준이던데요. 그 확진자 수의 집계도 그렇지만 지금 증상이 이제 없다 그러니까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대중교통을 타고 막. 그래서 WHO나 몇몇 군데에서는 일본이 제2의 중국 그러니까 제2의 진원지라든지 아니면은 숙주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그렇죠.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도 지금 반영이 되잖아요. 정밀한 대응책이 전혀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글로벌 전반적인 공포심리는 좀 완화될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 이런 전반적인 아시아권역에서의 공포감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좀 상대적으로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확진자의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잠복기 이런 것들을 감안해보고 무증상 잠복기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경제지표 일정을 바라본다면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저거는 사회면 기사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쪽 보도인데 우리는 이제 저 현상을 가지고 금융으로 접근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실물 데이터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일본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오늘도 일본 PMI 2월달치 나왔는데 10개월 연속 위축이고 4분기 GDP는 17날 나왔는데 엉망진창이고. 네, 맞습니다. 자꾸 일본인을 그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편견은 좀 제외하고 사실이 그러니까. 자, 일본 표에서 금융 지표도 지금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단은 1월까지는 실물 경제 지표에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부동산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2월 서베이 지표들이겠죠. 짧게는 오늘 밤 미국하고 유럽 제조업 PMI가 발표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결과를 좀 더 확인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6월 말 3월 초로 넘어가면은 이제 중국의 PMI 그리고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이 심리가 좀 반영된 2월달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게 얼만큼 영향을 줄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오늘 20일 수출 지표도 발표되긴 했지만 3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인 한국 수출입 지표입니다. 아마 글로벌 경제 지표 중에 실물 경제 지표 중에 가장 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경제 지표로서 수출 지표가 수출입 지표가 얼만큼 영향을 받았는지를 좀 판단을 해보면 향후 경기 영향력 그리고 그에 따른 파급력들을 조금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실물 지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인데 이 중국 내 자동차 내수 지표 보니까 90%가 마이너스 감소, 전분기 대비. 일단 다 스탑. 올스탑인 상황이죠. 같은데. 자, 하여튼 앞으로 나올 이제 미국과 그 다음에 지표들이 중요하고. 자, 문제는 글로벌 경제 지표가 그래도 버텨준다면은 경기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도 좀 높아지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일단은
이미 경제 지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 기대감이. 네, 무슨 말이냐면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이게 경제 지표가 발표됐을 때 실제치와 예상치 간의 괴리를 가지고 예상치보다 좋았으면 플러스권으로 가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나빴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경제 지표들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 네. 좋아질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더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할지에 대해서는 그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선형 지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짙은 색이 네. 그 글로벌 전체 10개 국가들의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고요. 저 회색 지표가 미국의 경제 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아, 미국이 월등히 지금 확실히 위에 있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이어졌고 그리고 최근 흐름들을 본다면 경제 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네. 앞으로도 좋아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서베이 지표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향후 발표될 경제 지표들은 예상보다 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가뜩이나 글로벌 IB 경제연구소에서 올해 1분기는 안 좋다, 올해 연간으로도 안 좋다라는 전망을 내놓는 상황에서 네. 그나마 1월 지표들이 괜찮으면서 괜찮을 거야라는 기대 심리, 안정감을 가졌다면 향후 지표들이 예상보다 못하게 된다면 아마 조금은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변동성이라는 거는 시장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아래로 막 네, 왔다 갔다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자세로 전략을 좀 준비해 봐야 될까요?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에 변동성이 커진다면 이 변동성을 시작으로 시장이 하락 추세로 갈 것인가 네. 아니면은 이 변동성을 극복하고 다시 상승 추세로 진입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펀더멘탈입니다. 월간 지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월간 지표 부진이 연간 전체의 경기 흐름 그리고 기업 이익 흐름에 영향을 주면서 시장을 흐름을 바꿔버릴까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본다면 아직까지는 그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 심리는 정점을 통과하고 어느 정도 진정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들과 함께 과거 감염병 공포 예를 들어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라든지 메르스 사태라든지 여러 감염병 공포가 있었는데 모든 경우를 보면은 경기 흐름을 바꾸진 못했습니다. 물론 월간 지표라든지 단기적인 충격은 있었지만 감염자, 확진자 수가 정체되거나 줄어드는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영향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고 시장은 다시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네. 따라서 조정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코스피는 2100선 어쩌면 2100선을 좀 깨지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아직까지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이거 지나가고 나면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건 우리는 다 알아요. 네, 다 맞습니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언제 지나가느냐 이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하여튼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매수를 해도 된다. 네. 자, 중장기적으로 보면 코스피가 여전히 낙관적인가 아니면은 똑같은 얘기네요. 똑같은 네. 얘기인데 네. 아마 IT 관심이 섹터가? 있어서 예. IT 왜냐면은 한번 들여다보죠. 네. IT를 보면은 조정도 많이 안 받았고 또 고점을 벗기면서 올라가고 네.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경제지표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경기 사이클이나 업황의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코스피는 글로벌 경기와 IT의 업황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텐데 IT 반도체를 본다면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요라는 게 1분기가 안 좋다고 해서 그 1분기 안 좋았던 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눌렸던 수요가 들어오는 구간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구간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 들어오게 된다면 지금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향후 흐름들은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네. 특히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물량 자체는 좀 줄어들 수는 있겠습니다. 연간 단위로.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IT를 살려는
그리고 반도체를 살려는 재고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들도 있다 보면은 향후 가격 지표는 또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전반적인 이익이나 실적이 많이 망가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그리고 업황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이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지속된다라는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단기 조정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 쪽은 특히. 네, 맞습니다. 잘 나가는 IT. 어차피 또 반복적인 얘기지만 DRAM 공급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상당히 타이트해진다. 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반영이 하고 있고 네. 그것이 나중에는 실적으로 또 돌아올 것이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또 환율 효과도 지금 사실은 맞습니다. 환율이 네. 오르고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중국이 좀 많이 지금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분쟁과 관련된 합의 이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2차 무역 합의 가능성은 좀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가 작년 뭐 10월부터 미중 무역 합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그렇죠. 예. 그 이유는 트럼프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중국은 6% 성장이 어려워지면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대외 수요를 조금은 회복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습니다.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중국의 경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은 내수 부양, 경기 부양, 유동성 공급은 충분히 한다 하더라도 무역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 회복되는 탄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트럼프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시진핑은 경기 부양의 의무가 그리고 니즈가 더 커진다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어제도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네. 뭐 시장 눈높이에는 충족하진 못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근데 더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2차 무역 합의는 아마도 언제 된다라고 장담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트럼프 대선 전에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려는 움직임들은 분명히 있을 거고 트럼프가 대선 레이스 동안에는 아마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들을 하면서 유권자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은 물론이거니와 중도층들을 좀 결집시키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중국에 대한 반감이 큰데 무중 무역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건 상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 대한 반감이 60-70%된 것은 작년에 갑자기 올라온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유지됐던 흐름이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미중 무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관세가 올라가는 데 따른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네. 트럼프 임기 초반만 하더라도 관세 인상, 관세가 올라가는 게 미국 경제나 미국인들의 삶에 부정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20-30%밖에 안 됐는데 작년 9월에 조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58%까지 올랐습니다. 절반 이상이 관세는 부정적이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트럼프의 향후 미중 무역 분쟁의 스타일은 관세는 낮추고 산업이나 기업 제재는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무역 합의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더 이어지고 높여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오늘 아침에도 멘트는 했어요. 트위터를 통해 갖고 중국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선 레이스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이제 대선 주자들, 특히 민주당 경선을 보니까 네. 어제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블룸버그 후보가 아주 참패를 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만큼 이제 경쟁자들이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는 더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대선 레이스와 또 시장의 영향, 뭐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지금 현재 보면은 민주당 경선이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당연히 될 것으로 생각했던 바이든이 몰락을 하고 그러게요. 생각지 못했던 부티지지가 1등을 하기도 하고 네. 샌더스가 전국 지지에서 1등을 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그리고 민주당 내 경선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 네, 거죠. 무슨 말이냐면 2016년에도 힐러리와 샌더스 간의 굉장히 극한 대립으로 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그로 인해서 샌더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힐러리를 지지하지 않는 경향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트럼프가 극적인 역전승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후보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서로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치우칠 정도로 굉장히 양상이 좀 격렬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트럼프는 경선이나 그런 토론을 보면서 넌지시 웃음을 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 경선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오히려 좀 안정감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민주당 경선에 있어서 한쪽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그 사람이 민주당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조금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트럼프 재선 가능성 쪽에 힘이 실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도 지금 불편한 거는 분명히 있잖아요. 네. 달러가 강해요. 네. 미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동안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잘 누렸던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요지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강달러에 대해서는 좀 불편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을 통해 갖고 금리 압박을 하잖아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금융시장 최후에 보르는 센트럴 뱅커, 네. 중앙은행들인데 네, 맞습니다. 과연 이 강달러에 대해서 미국의 지금 대응책 어떻게 나올까요? 달러를 연준이 컨트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으로. 근데 달러 강세가 왜 나타났나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고요. 여기다가 유로화가 너무 약합니다. 그렇죠. 유럽 지표들도 안 좋고. 유럽 지표가 너무 안 좋다 독일. 보니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유로 약세가 달러 강세를 밀어 올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엔화까지 지금 약세니까 달러를 더 밀어 올리고. 네. 전반적으로 달러 강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아마 미국 기업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는 상황에서 달러 강세까지 가서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에 의한 등락 과정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감이 완화되고 여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완화되게 된다면 아마도 달러 강세는 진정이 되고 아마도 전반적인 자산 시장에서는 위험 자산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시점이 지금이라기보다는 3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2월 경제 지표들을 확인하는 2월 말 3월 초를 지나면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유럽 경제 지표가 그나마 회복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강세가 언제 진정될까라는 부분들을 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앞서 전략을 여쭤보긴 했는데 디테일한 전략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IT를 많이 보셨잖아요. 네. 근데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앞서 나가는 건 아니야? 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디테일한 전략만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IT에 대한 쏠림 현상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IT가 실적 개선을 주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까지 IT의 실적 개선 기여도는 더 늘어납니다. 올해는 한 40% 정도 되는데요. 2021년은 60%입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냐면 IT 주도력이 꺾이면 시장이 꺾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IT 업황에 대해서 그리고 IT 비중 확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반도체, 하드웨어 이 두 업종만으로도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밸류에이션보다 실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눈높이를 지금 컨센이나 전망치가 100이라고 놓고 본다면 굉장히 비싸겠죠.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7, 80 정도 더 올라갈 룸이 이익이나 그리고 업황이 좀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17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도 지금과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2017년 초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사적 고점을 넘었습니다. 실적 레벨은 2013년 수준에 조금 상회하는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 이 전망치가 60%, 80% 상향 조정되면서 주가는 50% 이상 올랐거든요. 아마 이런 흐름이 2020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2020년, 21년은 2년 연속 40% 이상 이익 증가를 그러니까 이익이 2년 연속 레벨업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눈높이가 아니라 2021년 실적의 눈높이로 박아보신다면 지금은 팔아야 될 때가 아니라 좀 더 사거나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편입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IT 그리고 IT 업종이 주도하는 시장의 상승 흐름, 상승 추세는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제어되면 더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지나가길 다시 기도를 해보죠. 자,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지금 공포를 사도 되는 시점인가? 라는 주제였는데요. 조금 더 추이를 보자. 이런 결론을 내었네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이경민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